지난해 코스피가 75.6% 급등했죠. 한국 증시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만년 박스피라는 오명을 싣고 화려한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하지만 시장의 환호 뒤편에서는 또 상승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 그리고 과열에 대한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학개미의 스승으로 불리는 분이죠.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와 올해 한국 증시의 향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네. 네. 연말의 강세 분위기가 연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먼저 이제 2026년도 글로벌 경제 전망하기 전에 지난해 글로벌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불과 작년 4월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증시가 2284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랬던 증시가 지금은 그 숫자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요. 4,400을 넘나드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네. 작년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연초 트럼프 정부의 이 높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아주 컸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미국장만 가는 그런 시장이 23년, 24년의 특징이었다면 작년에 S&P 500도 16.4% 오르긴 올랐거든요. 예. 네, 16.4%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수익률을 기록하는 아주 높은 성과이긴 한데 우리나라 증시가 75% 올라가면서 약간 초라해 보이는 그런 수익률을 보였고요. 미국 외 시장의 강세가 돋보였던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외 시장으로는 일본 시장이 28%나 올랐고요. 예. 그리고 중국 시장도 18.4% 올랐고 우리 시장이 방금 코스피가 75.7%, 코스닥은 36.5%. 36.5%도 되게 높은 상승이긴 한데 그렇죠.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되는 네. 그런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국 외 시장이 강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네. 이 섹터별로 보면요. 미국 시장의 섹터별로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 보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보통 아마존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커뮤니케이션이 32.4% 정보기술 IT죠. IT가 23.3% 올랐는데 네. 작년에 마이너스 난 섹터가 있었는데요. 네. 부동산이 마이너스 0.3% 굉장히 부진했고요. 필수 소비재도 1.3%밖에 못 올랐습니다. 예. 시장 상승률 16%에 비하면 상당히 언더퍼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자유소비재입니다. 우리가 네. 경기소비재라고 하는 그런 자유소비재가 5.3%밖에 못 올랐습니다. 이 말은 즉 경기가 좋아서 작년에 증시가 강했던 건 아니었다. 그리고 IT랑 이쪽 AI 관련된 네. 섹터만의 집중돼 있었다는 집중된 상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2월 20일 날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면요. 53.5 예상했는데 52.9 이렇게 나오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면 작년 한 해 내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은 상승이었다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AI 4차 산업혁명의 이 부합되는 그런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된 상승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시장 전망하는 게 늘 어려운데요. 작년 AI 이 밸류 체인의 상승세가 올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AI 거품론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익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AI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내년 하반기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올해 말고 2027년이요? 27년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선행하다 보니까 확실한 이익 성장이 보이는 올해까지는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하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올 하반기 되면 2027년에는 아무래도 AI에 대한 투자의 증가율이 아무래도 둔화되면서 하반기 되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AI 쪽에 상승세가 좀 둔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중간 선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너무 좋은 것만 볼 게 아니라 리스크는 뭐가 있는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노동 시장에 보면 실업률이 4.3을 예상을 했었는데 4.4가 나왔었고요. 4.4에서 4.5를 예상했더니 4.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 그리고 리스크 다 고려하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뉴스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이제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 부문이 또 굉장히 호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25년을 집계한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말씀하신 대로 7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차지한 부분이 1,734억 달러였으니까요. 예. 비율로 보면 24.4% 비중을 차지했고요. 야, 그러면 너무 반도체 중심의 강세 아니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2017년, 18년도에도 반도체 호황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상장사 전체 이익의 60%가 반도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여전히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출이 다른 섹터에서도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반도체 상승의 랠리의 주역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반도체의 수요는 앞단의 PC 원래는 저희가 쓰는 퍼스널 컴퓨터 PC에서 스마트폰이었다가 2010년대 이후로 클라우드 서버가 탄생을 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탄생을 하면서 지금은 반도체 수요가 데이터 센터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세가 내년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은 마이크론의 주가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점만 하더라도 23년, 24년에는 엔비디아, GPU, 그 엔비디아 온리 그 상승세였다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올해 2026년 전망치가 한 17.8% 정도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요 메모리만 떼서 보면 메모리 상승세는 무려 34%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인 GPU 의 중심의 상승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메모리로 확산을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아침에도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올해 얼마나 될 건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또 동학개미 스승이시니까. 네. 그 보통 보면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뭔가 실적 전망치가 높아질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컨센서스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장이 특히나 애널리스트가 전망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얼만데 이게 중요한데요. 그전에는 삼성전자 80조 하이닉스 한 60조 70조였다가 지금 최근에도 또다시 컨센서스가 우상향되면서 전자는 100조에서 네. 130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90조에서 100조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익이냐면요. 코스피 전체의 수익률이 한때 70조였던 적이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100조, 170조, 200조, 280조 이러다가 지금 이 반도체에서만 거의 200조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올해 전체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480조 이렇게 우상향 됐었는데 그 정도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게 아니 얼마 전까지 1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원이 깨졌었거든요. 맞아요. 저 불안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었나 보면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굴기
창신 메모리. 창신 메모리가 DRAM에서 시장에 침투를 하고 아직까지는 HBM 같은 고사양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이 창신 메모리 이런 데서 HBM3 시제품을 출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중국의 그 쫓아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 이거를 뭐 이제 무시가 아니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이렇게 고수익이 나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창신 메모리가 올해 또 상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5월에서 6월 정도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창신 메모리가 지금 DRAM 시장에서 차지하는 마켓쉐어 비율이 벌써 7%입니다.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자료에 보면요. 2029년이 되면 메모리 시장에서 20%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분명히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맞지만 또 한편에서는 거대한 위협이 또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그냥 계속 AI 하니까 또 AI 버블론에 대한 그 걱정도 한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박 대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94년 8월부터 여의도 업계에서 근무를 해가지고요. 닷컴 버블도 겪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겪었었는데요. 이 거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재 가치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거래될 때 우리가 거품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AI 이번 랠리에 있어서 가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엔비디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의 지금 소위 말한 PER은 얼마인데 네, PER이 얼마냐면요. 25배밖에 안 됩니다. PER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은 네. 수익을 1억을 내는 회사가 100억에 거래가 되면요. PER이 100배이고요. 1억을 내는데 25억의 시가총액으로 거래가 되면 PER이 25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요. 미국의 지금 S&P 500의 PER 주가 순이익 비율이 22배인데 엔비디아가 겨우 25배밖에 안 됩니다. 네, 다른 AI 관련된 기업들의 PER도 되게 착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보면 닷컴 버블이 깨지기 직전에 나스닥의 PER이 170배 정도 했었거든요. 네, 나스닥 전체 시장이. 네네. 그런데 지금 나스닥 전체 시장의 PER이 27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만 보면 야 AI 관련된 주식의 주가 그래프가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 있으니까 거품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과거 닷컴 버블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당시에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서 주가만 올랐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익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요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닷컴 이 주가가 그래도 너무 높은 가격대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질 경우에 크게 글로벌 위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보통은 보면 부채 위기로 발생을 하거든요.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했을 때 부채 위기가 발생하는데 최근에 AI 이 데이터 센터에 돈을 지른 게 누구냐고 보면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다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채 위기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네. 봐집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식 주가를 5천으로 올리겠다 그럴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갈 것인가? 네. 근데 이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747 네, 그런 것도 있었고 항상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했었는데요. 증시 부양을 하기 전에 증시가 부양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저는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우리나라 증시의 환경이 좀 열악한 환경이었고요. 기업의 지배 구조부터 네.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상법 개정이 지금 3차 개정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재건축
아파트의 모멘텀과 저는 비슷하다. 예, 이렇게 생각했고요. 지금에도 뭐 강남에 좋은 자리에 있는 아파트, 뭐 엄마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실제로 가보면 매매 가격에 비해서 뭐 녹물 나오고 주차 예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건축이 되면 훨씬 멋진 아파트가 되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시장에 보면 참 멋진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네. 그런 멋진 기업들이 있는 증시치고는 저평가돼 소액 있다. 주주에 대한 가치 이런 게 무시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도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이익 증가 없이도 4,300을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피 증시의 강세에는 반도체 랠리도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좀 더 선진화시키는 이런 상법 개정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이 뒷받침을 했다. 뭐 네.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니라. 네. 네. 환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뭐 1,400원대는 뭐 뉴노멀이 된 겁니까? 예. 앞으로 더 오른다는 뭐 얘기도 있고. 네. 예. 그 주식을 투자를 할 때나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그 존 템플턴 경이 얘기하신 건데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는 this time it's different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네, 그리고 new normal 이런 단어도 좀 조심해야 해야 되고요.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평균으로 회귀한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너무 비싸졌을 때 아까 닷컴버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닷컴버블 때는 닷컴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느냐 보면 닷컴 세상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예. 예, 시장이 맞긴 맞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지나치게 주가가 이렇게 강하면서 뉴노멀 얘기가 나왔었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결국은 예, 정상 가격으로 돌아왔고요. 예, 항상 우리가 보면 내재 가치 정상 가격은 얼마인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7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이렇게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데 그런데 환율이 1,430원, 50원? 이건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뉴노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한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다시 1,300원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환율 이 요동을 치면서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서학개미들의 고민도 커지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너무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몰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몰려다녔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포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뭔가 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성악개미 분들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S&P 500에 보면 세계 탑티어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분명히 물가 상승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건 맞는데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 지능순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2,300, 400, 500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벌써 그게 재작년 말이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작년 말 대비해서 1년 뒤에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75%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재작년 말 대비해서 작년 S&P 500은 16% 정도 상승을 했고 거기에 환율 효과가 조금 있었지만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은 2.2% 오히려 떨어지면서 원화가 오히려 더 강세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국내 주식을 투자하든 미국 주식을 투자하든 내가 투자하는 주식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지 네, 그런 밸류에이션에 입각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유가는 더 낮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미국이 이제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선유격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보면요. 2016년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시고 나서 그때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유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석유화학 섹터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2017년, 18년, 19년, 20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오를 때마다 되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40불에서 70불 사이에서 유가가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도 지금 유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나치게 유가가 강하면 어떤 경제의 패권이 중동으로 이래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유가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매장량은 1위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생산하는 부분은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베네수엘라의 그런 공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제 경제가 뭐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한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이다라고 발생을 했을 때 특히나 중동 문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뭐 전쟁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매출하고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삼성전자의 매출하고 이익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렇게 주가 뒤에 기업을 바라보면 실제 영향이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물가에 자격을 주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조치였기 때문에 크게 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6년 올해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해라.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주식 투자도 스포츠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스포츠요? 네. 주식 투자에도 분명히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요. 항상.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늘 수비 태세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시장보다 웃도는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2026년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공격 마인드로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수비 마인드로 이익을 잘 챙기시고 자금 관리를 잘 하시는 그런 해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